참 여당이 좀 속보이는 짓을 또 하나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봤더니 바로 그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5월 초까지 수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이잖아요. 그 범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시킨다, 이거는 반드시 역풍이 있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정권의 약간 빠른 듯한 중간평가잖아요. 여야 관계에 있어서만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이른바 친명과 친문 또는 친청과의 그 중간평가적 성격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죠. 오히려 저런 거 주장하다가 야당에게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12월 23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혁진 변호사님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작아. 자,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 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아, 네, 벌써 제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이라고 이런 것도 놓은 거야? 아니 원래 이거 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예. 저 제 생일을 어떻게 아셨지?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꿈도 꾸지 말아라. 계속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지난 7일부터 계속 그런 얘기만 계속하다가 지난 이틀 전부터 살짝 기류가 변하는 그런 조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특검을 받을까라는 제가 의심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네네. 어제 아침에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라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갑자기 했습니다. 자, 갑자기 수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그나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유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더 유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통일교가 특검을 받을 수 없었던 걸 전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론이에요. 12월 19일에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특검이 필요하다가 62%,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22%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3배 정도 많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포함해가지고 통일교가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까지 관여가 되어 있나? 우리나라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통일교에 이렇게까지 오염되어 있나? 충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은 필요하다.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도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했을 건데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는 수사기관이 어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진짜 옛날 동경지검 특수부처럼 아주 칼날이 뭐 이렇게 그렇다. 그럼 이런 사건은요, 사실 그 공수처에서 담당할 그런 사건인데 공수처 만들어 놓고 한 게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뭐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 거는 특검밖에 없다. 이 생각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0%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그 발목이 잡히면 문제가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민주당이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대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진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건진을 갖다 이렇게 쭉 뽑아 보니까 누가 나왔는가? 김건희 여사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나왔잖아요. 윤영호하고 같은 윤씨끼리 뭐 1시간씩 독대했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다라고 했는데 더 파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것이,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기대했던 거는 어차피 이거 파봤자 국민의힘 쪽에도 좋을 게 없다, 이런 생각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만 버티면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척하다가 유야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엊그저께 21일 유병수 생일 이틀 전에 그 송원석하고 천하람이 점심 같이 먹었잖아요. 점심 같이 먹으면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큰 성과를 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 통일을 이뤄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 세 당이 합작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한 게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 3당이 그야말로 통일적으로 특검을 이루어낸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물론 어저께까지만 제가 아침 방송했을 때 그때도 그 민주당에서는 특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특별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검은 없다 이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사실이 나타났어요. 이게 특검과 관련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송원석과 천하람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하겠다 이런 게 딱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뻗땡기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뻗땡기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민주당에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줄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종합특검이라고 한 것과 바터해가지고 특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당하고 야당이 특검법을 각자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특검법이 2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누구를 특검으로 앉힐 것인가, 유병수를 앉힐 것인가, 뭐 누구를 앉힐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천 방식 관련해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야당 안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국민들 정서에나 국민들 뜻에 더 부합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끝까지 만약에 뭐 후보 추천위원회 해가지고 뭐 법무부 차관 이런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특검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어차피 뭐 국민들이 그걸 얼마나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결국은 야당 방식으로 특검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충 정리를 해보면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을 좀 해봤겠지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특검을 받아도 우리가 손해 볼 것이 없겠다 이런 계산 하에 특검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단을 했다.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특검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특검을 안 받았을 때 손해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특검을 받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받는 게 민주당한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도움은 안 될 건데 어쨌든 손해긴 손해인데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야말로 손절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라도 얻어낼 거 있으면 하나라도 더 얻어내겠다. 이러한 그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아침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요. 민주당이 특검을 받게 된다면 친명과 친문의 갈라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통일교와 관련된 인사들을 면면을 쭉 봤을 때 친명 인사들보다는 친문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됐을 것이다. 그래서 친명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문까지 우리가 굳이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계산을 했을 때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친명 인사들이 많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친명을 희생하는 정도에서 특검을 받아주는 게 우리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해가 아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야 살다 제가 통일교 공부까지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만물 박사시니까. 그런데 통일교가 지구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5지구가 어디냐면 영남이에요. 네. 5지구에서 공을 들였던 사람은 전재수였어요. 그런데 그 몇 지구가 있냐면 2지구가 있어요. 2지구는 어디냐면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통일교가 굉장히 그 신경을 제일 많이 쓴 거는 해저 터널인 것 같아요.
때 왜 해저 터널에 그렇게 꽂혀 있었는지 물론 문선명 전 총재가 뭐 1980년대부터 해저 터널 이야기를 갖다 했다라고 하니까 수건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저 터널에 꽂힐 이유가 있나? 전 그건 좀 의문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저기 통일교 입장에서는 그 해저 터널에 많이 꽂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해저 터널을 위해서는 부산이 필요했던 거고 네. 부산에 있어서 전재수는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두 가지 의미로 상징적인 인물인데 부산에서 삼선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재수 그 의원은 친문 중에 친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뭘 했었냐면 부속실장했죠.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 부속실장 했는데 몇 부속실장이었습니까? 2부속실장이었어요. 1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2부속실장인데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2부속실장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의 행정관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비서실장 누구였습니까? 민정수석 문재인. 문재인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2018년부터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전재수 의원이 2016년인가 국회의원 되는데 통일교가 막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는 2018년부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은 잘 기록이 안 나오니까 2018년이면 전재수 의원 초선이었는데 하지만 일반 초선 의원과는 달리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2017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최측근 초선 의원이지만 부산의 핵심이라고 떠오를 유명한 그 유력한 정치인 전재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한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친명 입장에서는 뭐 전재수의 어차피 친문이니까 뭐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통일교가 그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DMZ 세계평화공원이거든요. DMZ 세계평화공원. 이 DMZ 세계평화공원을 담당했던 거는 몇 지구냐? 2지구. 2지구예요. 2지구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뭐 2020년 막 이런 때거든요. 이때 경기도지사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지사였어요. 네. 평화부지사 누구였습니까? 이화영. 아니에요. 그때는 이재강.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잘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총선 나가겠습니다 하고 평화부지사 사퇴하고 2020년에 5월 달에 평화부지사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재강이에요. 부산 출신인데 이번에 의정부에서 국회의원 이재강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계속 국회의원 나갔다가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이화영 후임으로 발탁해가지고 평화부지사를 맡긴 사람이 이재강이고 그래서 이재강 의원이 지금 의정부에서 국회의원 됐죠. 거기서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재강 의원이 어떤 역할을 갖다가 했느냐. 지난 5월 말에 그 짐 로저스라고 해가지고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했는데 그거를 어떤 그 기자가 아니다 내가 짐 로저스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짐 로저스가 길길이 뛰더라 뭐 이랬던 해프닝이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그 짐 로저스 관련해서 어레인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프로치가 아니고 어레인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강 의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강 부지사를 그 당시 평화부지사를 통일교 이 지구장이 만났대요.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은 만났고 그래가지고 5월 달에 뭐 이런저런 통일교 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 5월에 이재강 부지사를 만났거든요. 통일교의 이 지구장이. 그런데 7월에 뭐가 발표가 됐느냐. 경기도에서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 이걸 갖다가 발표하면서 DMZ 내 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일 해저 터널인데 만약에 이게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한테 로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DMZ잖아요. DMZ. 그러니까 통일교는요. 해저 터널만큼이나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DMZ에 대해서도 꽂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재강 의원이 뭐 친문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쪽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통일교가 막 뭐 평화공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때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지사였으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특검이 이런 걸 잘 파면 천하람 의원이 생각한 것과 달리
친명 쪽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게 된다면,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통일교 특검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네네. 누가 특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수사 대상, 이게 가장 관심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자, 민주당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자 뭐 이런 대충 윤곽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지금 개혁신당은 대법원에서 2명 추천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협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여야 한 명씩 뽑자 그러면 2명이 올라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혁진하고 유병수 딱 올라가면 누굴 뽑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도 안 뽑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컨대 민변사람 뽑겠죠. 유병수하고 또 누가 있을까? 뭐 저기 뭐 어떤 조국 당에서 누가 추천하면 뽑겠죠. 아니 그 아주 그냥 찐여 성향의 기자가 올라갔어. 유병수하고. 경향이나 MBC. 그러면 오마이뉴스.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분을 뽑으시겠습니까? 그쪽을 뽑죠. 유병수를 뽑겠습니까? 유병수는 죽어도 안 뽑죠. 그러니까 여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7명인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기타 4명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특검으로 올리겠는가? 뭐 조은석, 뭐 민중기, 뭐 이런 사람들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사가 제대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정해야 되지만 또 그 공정한 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운동장은요 90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90도로. 그러니까 45도도 아니에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여기가 뽑은 특검이라고 하면 아무리 유병수 같은 사람이 뽑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혁진 같은 사람이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을만 하겠지라고 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그 추천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요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냥 2명 뽑아가지고 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2명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뭐 아무나 뽑겠습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사람 뽑겠습니까? 정말로 잘하고 공정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명감 있는 그런 사람 뽑을 거라고 기대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대법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양보할 수가 없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드루킹 특검처럼 허위범 특검 같은 분이 나오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땡길 텐데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허위범 특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뽑겠죠. 일단 특검 후보가 누가 될지는 그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사 대상이 또 밀고 당기게 하게 될 거예요. 네네. 자, 아마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는 최대한 좀 늘려보려고 할 것이고, 그 어느 중간에서 어느 그 선에서 아마 타협이 이루어질 텐데, 야당에서 협상을 아마 나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꼭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지켜야 되는 수사 대상.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전에 국민의힘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포함해가지고 통일교와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게 민중기 특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이거를 알면서도 뭉갰다라고 하는 게 수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얼마나 웃기게 물고 물리고 이런 상황이냐면 지금 최상병 특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수처장이 직무유기했다.
예. 최상병 수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직무유기했다. 그래가지고 입건해가지고 아마 피의자에서 기소됐나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소됐거나 할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요 똑같은 혐의 가지고 민중기 특검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민중기 특검은 여기 이제 통일교 특검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수사 대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가지고 미니멈 최소한 그 두 가지는 지금 특검이 누가 됐든지 간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만에 하나 특검으로 발탁이 되신다면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꼭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자명한 이치이시고 또 하나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루 수사 은폐 의혹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한다. 이거 아니면 나는 특검을 안 하겠다. 근데 저는 특검은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세요? 강펀치 나오는 게 더 좋아. 그래도 하세요. 아셨죠? 이게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도의 방식이라는 게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모든 특검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렇게 수사하다가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 관련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뭐 몇 가지 정도만 딱 하고 그걸 통해서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빙산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건 요만큼 아닌가? 그런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게 지금 있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 이렇게 찾아가지고 실마리를 살살살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그러면 진짜 해야 할 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가 바랬던 건 뭐냐면 천일국이었거든요. 그 천일국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국가가 무엇이냐?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통일교가 지배하는 나라를 천일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천일국.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갖다가 그 쏟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여당과 야당과 뭐 야당과 여당과 뭐 이거를 그러니까 정당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온갖 그 로비를 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단초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사실은 뭐 두려움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네, 정치는 뭐 게임이고 정치는 또 하나의 또 주고받는 또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참 여당이 좀 속보이는 짓을 또 하나 했습니다. 웬일인가 싶었어요. 통일교 특검을 봤더니 바로 그날 이성윤 의원 등 상당수의 의원들이 3대 특검 관련해가지고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발의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156명을 투입해서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겠다. 아니 3대 특검 수사해가지고 최장 시간 해가지고 탈탈탈 털어놓고서는 이것도 부족하니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하겠다. 이거 뭐 준비 시간 다 합해가지고 쭉 하면요. 이거 최장 시간 동안 연장하고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거 보니까 5월 초까지 수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상도 보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딱 대상을 박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어쨌든 전 첫 번째 이 그 특검법은 통과가 되겠죠. 네, 되겠죠. 뭐 왜냐하면 아무리 뭐 야당이 막 뭐라고 해도 그냥 특검은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역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엄이 선포가 됐던 지가 1년도 넘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계엄이 이전에 있었던 계엄하고 똑같습니까?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계엄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계엄 수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지면 돼요. 근데 그 범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시킨다 이거는 반드시 역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약간 빠른 듯한 중간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순히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그 여야 관계에 있어서만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이른바 친명과 친문 또는 친청과의 그 중간평가적 성격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 내부적인 역학관계를 봐서라도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런 무지막지한 또 특검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런 거 주장하다가 그러다가 야당에게 이 통일교 특검법 관련해서는 더 많은 것을 그 양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변호사님 그리고 저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자, 한학자 총재 트루마더 TM 네네. 특별보고에 전재수 전 장관이 최소 7차례 등장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통일교 간부들이 2018년과 2019년에 작성했던 내용들인데요. 전재수 의원이 27일 미팅 뭐 이런 식으로 적혀놨다는 겁니다. 이게 경찰이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이게 천정궁리 있잖아요. 네네.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교 본산입니다. 자 여기에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해서 전재수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을 재구성에 나섰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 보니까 내부 문건을 확보해서 보니까 7번 이상 이 내부 문건에 등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27일 미팅, 11월 22일, 23일과 전 의원 미팅 및 유니버설 선화예술 중고 이전 및 개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뭐 미팅, 뭐 면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꼭 여기에 접촉을 해서 뭐 물건을 받았더니 뭐 금품을 받았다고 이 증거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는 해요. 아니 일단은 증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이런 물적인 증거도 있지만 사람의 진술도 증언도 증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서가 말을 적어놓은 거지 이게 무슨 볼펜이든 뭐든 이런 물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문서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윤영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전재수 의원이 와가지고 돈을 줬더니 전재수 의원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거는 복돈이니까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복돈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진술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증거는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증거가 증거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뭐 믿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같은 건 가려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판사가 그와 같은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하면 그 증거로 이 사람이 유죄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진술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 진술은 다 헛소리고 그 다 페이크 뉴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판결문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 예컨대 증인 정혁진의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다 뻥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유죄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기억에 의하면 2018년 9월 10일에 윤영호가 한학자한테 직접 보고하는 특별 보고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전재수 의원이 9월 9일에 있었던 문선명 총재 뭐 6주기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축사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재수가 9월 9일에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 그 앞에 며칠 전 천정궁을 방문했던 전재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문서에 따르면은 전재수 의원은 며칠 전에 천정궁 방문하고
9월 9일에는 부산에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고 이랬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2025년이나 뭐 이럴 때 작성된 거다. 생각해 보니까 2025년 5월에 저기 뭐 한 7월에 내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2018년 9월 달에 전재수 의원이 여기 참석한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2018년 9월 10일자로 그날에 작성된 문서하고 문서의 가치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죠. 2018년 9월이면요. 지금으로부터 7년하고도 몇 달 전이잖아요. 7년하고 몇 달 전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윤영호 정도 되면 미래를 갖다 쫙 꿰뚫어 가지고 통일교의 넘버 3야. 그냥 눈을 감으면은 뭐 입시 만리 좌시천리 막 이래 가지고 뭐 한 7, 8년 정도 뒤 일은 내가 다 알아. 그래 가지고 미리 이걸 쫙쫙 써놨다. 뭐 그렇다라고 제가 할 말은 없겠는데 그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전재수 의원이 아무리 나는 돈 받은 거 없다, 볼펜 쪼가리 하나도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신빙성이 있겠는가? 아니면은 2018년 9월 10일자에 내부 보고서가 아직까지도 7년 동안이나 그냥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보고서 등이 믿을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라고 해가지고 찍힌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전재수 의원은 좀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윤영호 씨가 지난 8월에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에서는 다이어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는 다이어리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요. 금품 뭐 3천만 원과 시계 2개를 주면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복돈 이야기를 한 것은 특검에서의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진술을 할 때는 들었다라고 전문으로 본인이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영호 씨가 한 번은 자기가 다이어리를 가지고 봤다라고 자기가 전달했다라고 한 번 진술을 했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그 내용이 살짝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 진술이라고 하는 건요 말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는 저도 점을. 말 계속 바뀌어요. 그 유병수 생일이야 내가 생일 선물 사줄까 이랬다가 언제 뭐 이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전재수 장관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교정을 한번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윤영호의 말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두 개의 말 중에 어떤 말을 판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유죄다, 전재수 의원이 무죄다 이거 판단하는 사람이 그게 판사란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지켜볼 뿐이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또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하나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이 있고 이제 선고가 1월 28일 날 나오게 돼 있는데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교 내부 문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내부 문건을 보면요. 윤영호 씨가 1억 원을 전달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3일에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 보고에 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을 두고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서 현금이 전달됐다고 특검이 의심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 보고가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보면 특검에서 이게 한 총재 측에서 제출한 내용이 보면 이 보고서에 2023년 1월 3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문서의 신빙성에 어느 정도 그 타격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봐야 되는데 문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증인들의 증언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법정에서 하는 말하고 이렇게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말의 무게가 달라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 위증 선서하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러면은 위증죄로 처벌받고 그걸 교사하면 위증교사죄로 또 처벌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말이 더 진실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법정에서의 진술도 배척되고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받고 이게 그 형사재판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관련 그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 어떤 재판부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모든 온갖 종류의 서류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그게 이제 변론의 전 취지 이런 것들 다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의 그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가 그렇게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그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윤영호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다. 그 다음에 1월 달에는요. 2022년 1월에는 아직 한학자 총재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을 때 아닌가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학자 총재가 TM이 트루마더가 Y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통일교 내에서 아주 그냥 그 기분이 업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권성동 의원의 이 판결은 저희 제일 먼저 나오는 판결일 텐데 과연 어떻게 법원에서 평가할 것인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